천하제일검 제16화 진생 산왕을 잡다. 보고타가 오래된 나무 상자를 조용히 꺼냈다. 안에는 금속 단추가 달린 두툼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이건 대식국에서 들여온 의학서적이다. 보고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묵직하게 울렸다. 이 안에는 이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지식이 들어있다. 잘 보거라. 진생은 살짝 긴장한 채 책을 펼쳤다. 순간 숨이 멎었다. 책 속에는 인체가 그대로 그려져 있었다. 힘줄, 장기, 뼈까지.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투명하게 들여다본 것처럼 세밀했다. 진생의 손끝이 떨리자 보고타가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듯한 따뜻한 눈빛이었다. 그 구조를 모르면 올바르게 치료할 수 없다. 하지만 보고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아직 이곳의 의술은 도덕에 얽매여 해부를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세세히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의 서적을 참조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책도 관원이 알게 되면 큰 공경에 처할 수 있으니 외부 사람이 보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진생은 책을 꼭 안았다. 아니 이런 귀중한 걸 왜 저에게? 그러고 보니 보고타는 처음 만난 뒤로 계속 진생에게 의학서를 빌려줬다. 그 덕에 삼촌의 병도 치료할 수 있었고 진생의 손도 제법 의원처럼 변해갔다. 그땐 몰랐다. 그냥 친절한 어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더 깊고 큰 뜻이 있었다. 그때 청란이 진생의 옆구리를 콕 찔렀다. 야 바보 오빠야, 아빠가 오빠를 제자로 삼겠다는 뜻이잖아. 진생은 그제야 깨달았다. 숨이 턱 막히더니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뭔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로서는 황공한 일이었다. 그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데 더 관심이 많았다. 무공 비급보다 의술이 훨씬 좋았다. 보고타는 그가 보기에도 비범한 의원이었다. 이 대식국의 의학서적은 그에게는 어떤 보물보다 중요한 것일 텐데 아낌없이 내주다니. 진생은 벌떡 일어나 보고타에게 큰 절을 올렸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고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나무처럼 깊고 단단했다. 절은 필요 없다. 나는 내 평생의 의술을 이어갈 사람을 찾았을 뿐이다.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뜻밖의 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사실 너를 제자라기보다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 동반자요? 그래, 가르칠 사람이 아니라 함께 논하고 토론할 사람이다. 의술은 누가 위고 아래냐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딪히고 고민하고 함께 길을 찾는 거지. 진생 할 수 있겠느냐? 보고타의 질문은 부드럽지만 묵직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진생의 심장은 불안 대신 기대로 쿵쿵 뛰었다. 진생은 활짝 웃었다. 조금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제게 스승은 스승입니다. 보고타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날 조용한 방 안에서 스승과 제자, 아니 동반자라는 새로운 관계가 운명처럼 무겁게 맺어졌다. 진생은 약을 들고 바로 곽승일에게 달려갔다. 곽승일은 깨어났지만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다. 진생을 보자 무어라 말하는 듯 했으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진생은 곽승일 곁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가지고 온 보고타의 약을 내려놓고 곽승일의 몸에 차분히 타혈법을 펼쳤다. 곽승일은 깜짝 놀랐다. 어떻게 한 거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곽승일이 자신의 가슴을 짚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조금 전까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을 찌르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막혀있던 혈맥이 뚫리면서 온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보고타 의원님한테 배운 타혈법이에요. 진생이 손가락을 까딱이며 웃었다. 이렇게 혈맥을 두드리면 빨리 낫는데요. 신기하죠? 보고타? 곽승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보고타. 내가 보기엔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반드시 예의를 갖춰서 대하도록 해라. 예, 그리고요. 진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의원님이 그러는데 삼촌의 병은
몸보다 마음이 더 문제래요. 마음의 병? 곽승일의 눈빛이 흔들렸다. 화를 계속 억누르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소용없대요. 내 마음의 병은 말끝을 흐리는 곽승일을 바라보며 진생이 나지막이 말했다. 알아요. 원수를 갚지 못해서 분노가 쌓인 거잖아요. 저도 이제 진짜 열심히 무공을 수련할게요. 그러니까 삼촌도 마음을 푸세요. 응어리를 계속 쌓아놓고 있으면 안 돼요. 곽승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사실 그는 진생이 성인이 되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가 되면 직접 유광을 찾아가 목을 베어버릴 작정이었다. 그런데 진생은 복수에 관심이 없어 보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몸은 망가져갔다. 조바심이 났다. 분노와 무력감이 독처럼 온몸에 퍼졌다. 그게 병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생이 무술을 연마하겠다고 하니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고맙다. 곽승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생은 오늘도 보고타의 초가집 문 앞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약초 냄새, 그리고 묘하게 가라앉은 기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마치 매일 찾아오는 비밀 아지트 같았다. 들어오게. 문이 스르륵 열리자 보고타가 기다렸다는 듯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다. 진생은 앉자마자 종이에 그려온 그림을 내밀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보고타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잠깐. 보고타가 종이를 낚아채다시피 해서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딱 하고 쳤다. 자네 생각이 맞네. 갑작스러운 탄성에 초가집 천장이 흔들릴 듯했다. 진생이 눈을 깜빡이자 보고타는 숨도 잊은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내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야. 기의 흐름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버리다니. 진생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떠올라서요. 둘의 대화는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며 함께 깨달아가는 과정이었다. 보고타가 처음에 했던 말, 서로 논의하고 토론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한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또한 진생은 그가 무술을 숨기고 있는 고수라는 것을 바로 알아봤다. 기의 운용과 흐름을 의술에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무술의 고수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었다. 보고타는 종이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고 말했다. 그래, 계속 해보세. 자네처럼 말이 통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 보고타는 진생을 가르치면서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아이는 대체 자신이 몰랐던 부분을 짚어주는가 하면 수십 년간 고민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버렸다. 말년에 큰 복을 얻었구나. 보고타는 속으로 웃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외롭다. 스스로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묻지 않는다. 자신은 답하는 사람이지 묻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래서 의문이 있어도 가슴에만 쌓아둔다. 보고타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진생은 그 벽을 아무렇지 않게 허물어버렸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요? 진생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 빛은 호기심이라기보다 새로운 길을 발견한 사람의 설렘과 가까웠다. 보고타는 기다렸다는 듯 손짓했다. 아, 그건 말이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손짓도 격해졌다. 초가집의 허름한 탁자 위에서 손가락이 춤추기 시작했다. 여기서 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아, 그래서 여기서 막혔던 거군요. 맞네, 그거야. 내가 그걸 몰랐어. 선생님도 모르는 게 있습니까? 원래 많이 아는 놈이 더 모르는 법이지. 둘은 서로의 말을 덮으며 토론했다. 질문은 화살처럼 날아가고 답은 번개처럼 돌아왔다. 초가집 안에는 두 사람의 숨결, 손짓, 끓어오르는 기운이 뒤섞여 작은 전쟁터가 된 듯했다. 한참 후 보고타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에는 평생 고민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풀리는 후련함이 실려 있었다. 말년에 이런 복이 있을 줄이야. 진생은 또 다른 종이를 꺼내며 말했다. 그럼 하나 더 이건요? 보고타가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다. 오, 그건 말이지. 보고타가 신이 나서 설명을 이어갔다. 초가집 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밤늦도록 이어졌다. 차간 누루 마을에 정착한 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진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바싹 마른 아이에 불과했던 그가 세월이 흐르며
초원의 바람을 품은 듯 어깨는 넓어지고 눈빛은 호수처럼 깊어졌다. 그 눈을 들여다보면 괜히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정도의 심연이 있었다. 진생아, 오늘도 나랑 달릴 거지? 청란이 해맑게 뛰어왔다. 그녀는 어느 순간 정말 선녀가 걸어 내려온 것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워졌다. 진생은 잠시 멍한 채 바라보다 허둥지둥 시선을 돌렸다. 응, 잠깐만. 아침 기운을 조금만 더 순환시키고. 청란은 희죽거리며 말했다. 또 수련이야? 그만해도 돼. 너무 강해지면 무서워. 무서운 게 아니라 연습할수록 더 궁금해져서 그래.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진생은 이제 삼촌들에게서 배운 무공을 모두 익혔다. 보고타와의 인연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보고타의 깊은 의술은 차츰 진생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 덕분에 곽승일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으나 단지 이미 굽어버린 등은 끝내 펴지지 않았다. 보고타는 단순한 의원이 아니라 무술의 절정에 오른 고수였다. 처음에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경지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진생에게 의술뿐만 아니라 무공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무술은 중원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초원의 깊이를 지닌 무공이었다. 하지만 진생은 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듯 쉽게 익혀갔다. 보고타는 그를 볼 때마다 혀를 찼다. 내가 이걸 그 나이에 이해한다고? 천호기공은 수십 년을 갈아 넣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여기서 기운이 살짝 갈라져요. 이렇게 잡으면. 진생이 손목을 돌려 기의 흐름을 바로 잡자 보고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잠깐, 그건 내가 못한 방식 아닌가? 그냥 해보니까 됐어요. 그냥 됐다고? 보고타는 말없이 깊게 숨을 뱉었다. 한숨이 아니라 경악이 섞인 감탄이었다. 초원의 무공은 거칠고 넓었다. 넓은 초원을 단숨에 날아다니는 보법, 초원 유성보, 혹한 속에서 단련된 내공, 천호기공, 차가운 음기를 띤 장법, 초원 혈음장, 기마 상태에서 검기를 뿜어내는 유목검범까지. 보고타는 가르칠 때마다 말했다. 이건 체력이 받쳐져야 해. 중원에서는 좌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몸이 약하면 기를 반도 쓰지 못해. 그릇이 튼튼해야 물이 새지 않는 것과 같아. 진생은 그 말을 듣고 청란과 매일 초원을 달렸다. 바람에 얼굴이 얼얼해지고 숨이 턱에 차오를 때까지 뛰었다. 그렇게 체력은 쌓이고 근육이 붙었으며 몸은 강철처럼 변했다. 청란이 그에게 물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 진생은 웃지 않았다. 대신 멀리 끝없는 초원을 바라보았다.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청란은 더 묻지 않았다. 진생의 눈빛만 보면 알 수 있었다. 그는 언제나 자신만의 목표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진생의 내공, 혼원일기공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수련 중 보고타가 먼저 눈치챘다. 진생아, 너 지금 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간 거 알아? 진생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느껴져요. 기가 돌아다녀요. 제 몸 밖에서 스스로. 보고타는 순간 몸을 굳혔다. 스스로? 내 의지 말고? 예, 외부 변화에 먼저 반응해요. 마치 제 몸이 아니라 다른 생명체 같아요. 보고타는 진생의 손목을 짚어보았다. 순간 한기와 열기가 동시에 뿜어져 나오는 듯한 기이한 반응이 일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내 기가 아니라 몸에 반응하는 무언가가 있어. 그랬다. 진생의 몸에서 변화된 혼원일기공은 점차 낯선 내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기가 단순히 몸속에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바깥으로 뻗어나가며 주위를 감싸기 시작했다. 그 결과 그의 몸은 뇌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외부의 변화를 감지하고 반응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진생은 이 새로운 경지를 혼원자응공이라 이름 붙였다. 또한 그는 곽승일이나 보고타에게서 배운 무공을 그대로 익히는데 만족하지 않았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변형하고 다듬어 습득했으며 그 변화는 극적이어서 본래의 무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무공처럼 보였다. 초원의 공기가 새벽빛에 잠길 때 청란이 뛰어와 말했다. 오늘도 달리자, 진생 오빠. 진생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그래, 오늘은 어제보다 더 멀리.
그가 달릴 때 발밑에서 바람이 터져나갔다. 기운이 몸 밖으로 번져나가 풀들이 먼저 반응했다. 마치 초원이 그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보고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 아이는 어디까지 갈 셈인가? 초원은 넓었고 진생은 그보다 더 넓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늑대를 한 마리 잡았다. 털이 곱고 예쁜 늑대였다. 그런데 이곳에는 산왕이라고 부르는 늑대가 살고 있었다. 원체 몸이 크고 강력해서 사냥꾼들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곽승일도 그가 나타나면 사냥을 멈추고 조용히 돌아갈 지경이었다. 그런데 털이 고운 암늑대를 잡아서 돌아가는 길에 늑대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산 전체가 울렸다. 나무들이 부르르 떨렸다. 곽승일이 잡은 늑대를 힐끗 보더니 말했다. 아차, 우리가 그놈의 아내를 잡은 모양이구나. 곽승일은 늑대의 소리로 그의 움직임을 살펴봤다. 귀를 기울였다. 산왕의 울음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시 저 멀리 울려 퍼졌다. 무리를 모으고 있어. 당분간 사냥은 글렀군. 곽승일과 산왕은 암묵적으로 서로 경계하고 있었다. 서로 상대가 얼마나 무서운 적이란 걸 알아봤다.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무심코 잡은 늑대가 산왕의 아내라니. 산왕은 분노해서 온 산을 뛰어다니며 길고 크게 하울링을 했다. 산짐승들이 사방으로 피하고 새들이 날아갈 정도였다. 곽승일은 신경이 쓰였으나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 산왕의 복수의 집념은 무서웠다. 그날 진생과 청란은 놀다가 산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갔다. 커다란 나무에 가려 사방이 어둑어둑했다.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간신히 스며들었다. 그런데 그 숲속에 진생과 청란을 지켜보는 눈동자가 있었다. 진생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등골이 오싹했다. 뭔가 잘못됐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늑대들의 반짝거리는 눈빛을 발견했다. 피와 흙 그리고 짐승의 채취가 느껴졌다. 늑대들은 본래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대낮에 때로 몰려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진생은 청란의 손을 잡고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가까이 와. 청란도 공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방으로부터 살기가 날아와 몸을 찔렀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다음 순간 덤불이 갈라지며 회색 그림자가 나타났다.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사방에서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산왕이 움직이고 있었다. 차간 누르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는 늑대, 인간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소문까지 붙은 존재, 그리고 그 뒤로 수십 마리. 이놈이 복수하려는 것이구나. 진생은 문득 얼마 전의 일이 떠올랐다. 삼촌 곽승일과 함께했던 사냥, 쓰러진 암늑대, 그 눈빛, 지금 산왕의 눈이 바로 그 눈이었다. 복수심으로 불타는 눈. 뛰어. 진생의 손이 청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이 몸을 돌리는 순간 산왕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소리는 명령이었다. 사방의 늑대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회색 그림자들이 숲을 가로질러 달려들었다. 진생은 청란의 손을 잡아 끌며 나무 사이를 비집고 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등 뒤에서 늑대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 가지가 꺾이는 소리, 그리고 그 무서운 숨소리. 하하. 청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진생도 마찬가지였다. 다리가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는 순간 끝이었다. 아, 청란이 나무 뿌리에 걸려 비틀거렸다. 진생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다. 바로 그 자리로 늑대 한 마리가 뛰어들었다. 이빨이 번뜩였다. 진생은 몸을 비틀어 늑대의 공격을 피하며 청란을 끌어안은 채 옆으로 빠져나왔다. 정신 차려. 넘어지면 끝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생의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다시 달렸다. 늑대들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양옆에서, 뒤에서, 심지어 앞에서도. 산왕은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여유롭게 뒤따라오며 낮게 울부짖었다. 그 소리가 울릴 때마다 늑대들의 움직임이 바뀌었다. 이놈 정말로 우리를 사냥하고 있어. 진생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맹수의 공격이 아니었다. 계획적인 사냥이었다. 진생 오빠. 저기. 청란이 앞을 가리켰다. 큰 바위가 보였다. 등을 기댈 수 있는 곳이었다. 저기로. 두 사람이 바위를 향해 달렸다. 늑대들도 속도를 높였다. 거리가 좁혀졌다. 발톱이 땅을 핥히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진생 오빠. 저기를 봐. 청란의 외침에 돌아본 순간 사낭이 모습을 드러냈다. 다른 늑대들보다 한 몸집은 더 컸고 털은 은빛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눈이었다. 노란색으로 깊게 번쩍이며 진생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다. 사낭이 포효했다. 그 울음에 다른 늑대들이 멈췄다. 원을 그리듯 둘을 포위했다. 도망칠 틈은 사라졌다. 진생은 청란을 그의 뒤에 세웠다. 내 뒤에 바짝 붙어 있어. 나는 보고타의 딸이야. 이 정도 늑대들은 나를 어쩌지 못해.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마음껏 싸워. 진생은 청란을 향해 한번 웃어준 후 숨을 고르고 단전에 힘을 모았다. 혼원자은공. 적의 공격과 살기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그가 만든 내공이었다. 그의 몸을 둘러싸고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사낭이 달려들었다. 그 속도는 번개 같았다. 진생은 정면으로 맞섰다. 주먹을 내뻗자 회오리가 한 줄기로 뭉쳐 창처럼 사낭을 향해 뻗어나갔다. 하얀 기운이 팔을 감싸며 피어올랐다. 그러나 사낭은 사낭이었다. 사낭은 밀려오는 기운을 앞발로 쳐낸 후 한 번 더 도약하며 크게 뛰어올랐다. 주먹과 이빨이 맞부딪히는 순간 숲이 숨을 삼켰다. 진생은 밀려났고 사낭의 발톱이 도끼처럼 날아왔다. 도저히 피할 수 없어 보였다. 순간 청란은 입을 막고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진생이 다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몸만 작게 움츠렸다. 거의 몸이 수축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혼원자은공의 위력이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아 조금 반응이 느렸다. 발톱 끝이 살짝 그의 어깨를 찢었다. 피가 흘렀다. 하지만 그 바람에 늑대의 머리가 고스란히 진생의 눈에 들어왔다. 이제 내 차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주먹에 기를 모았다. 마지막 일격. 하얀 기운이 폭발하듯 터지며 사낭의 머리를 부쉈다. 사낭은 한 걸음 물러섰다. 갑자기 시간이 정지한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진생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에서 원한과 분노가 일렁거렸다. 천천히 힘이 풀렸다. 이윽고 생명의 불꽃이 꺼졌다. 그리고 풀썩 쓰러졌다. 숲이 조용해졌다. 진생은 사낭을 밟고 늑대처럼 하울링을 했다. 다른 늑대들은 울부짖지도 못하고 하나둘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청란은 떨리는 손으로 진생을 붙잡았다. 진생은 숨을 몰아쉬며 숲을 바라봤다. 대낮의 차간 누루숲은 다시 평온해 보였다. 청란은 재빨리 진생의 어깨를 치료해 주었다. 진생은 청란을 보며 자랑스럽게 웃었다. 진생은 사낭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늑대의 시체가 마당에 떨어졌다. 회색 털이 저녁 햇살에 반짝였다. 몸집이 어마어마했다. 보통 늑대의 2배는 되어 보였다. 곽승일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게 뭐냐? 그는 늑대를 보더니 얼어붙었다. 눈이 커졌다. 입이 벌어졌다. 이게 설마 사랑입니다. 진생이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사낭을 잡은 거냐? 곽승일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생은 옷에 묻은 흙과 피를 털어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예, 삼촌, 이제 마음껏 사냥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곽승일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장하구나. 곽승일은 놀랐다. 사낭은 짐승이지만 그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영물이었다. 수십 년을 살아남았다. 수많은 사냥꾼들이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심지어 곽승일 자신도 사낭과 정면으로 맞서기를 피했다. 그런데 이렇게 진생이 잡아오다니. 어쩌면 진생은 그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공의 성취를 이뤘을지도 모른다. 이미 자신을 뛰어넘은 것일지도.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기쁨만 있지 않았다. 진생이 사낭을 잡은 일은 금방 소문이 날 것이다.
어쩌면 그 소문이 살수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었다. 곽승일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그 산속의 제왕, 늑대의 왕을 쓰러뜨린 것이 불과 15살의 소년이라는 사실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사냥에 능숙한 전문 사냥꾼들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진생은 순식간에 영웅이 되었다. 저기 좀 봐. 진생 아니야? 사랑을 잡은 그애. 맞아! 얼굴 좀 보자! 얼마나 용맹할까! 진생이 거리를 걸을 때마다 시선이 집중되었다. 전에는 없던 일이었다.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그의 손을 잡고 싶어 했고 괜히 말을 걸며 친해지려 애를 썼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진생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까지 생겨났다. 곽승일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갔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군. 진생이 너무 눈에 띄어. 그는 불안한 듯 마른 세수를 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잘 살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 그는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목이 쏠리면 위험도 함께 커지는 법. 곽승일은 문득 머릿속에 한 인물을 떠올렸다. 그의 의형 강현 장군. 곽승일은 강현 장군이 북방에 작게나마 나라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의 소식은 이 조용한 마을에도 가끔 바람처럼 흘러들었다. 그래, 이참에 의형을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곽승일의 눈빛에 일말의 결단이 스쳤다. 진생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그리고 강현 장군의 나라라면 그들이 숨어 살던 이곳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진생이 자신의 뜻을 펼칠 기회도 많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진생을 우러러보며 감탄했다. 그들이 감탄하면 할수록 소문은 더 빠르게 쳐졌다. 그런데 그 즈음 마을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이거 받으시오. 이번 달 물량은 괜찮네요. 곽승일이 상점 주인에게 짐승 가죽 꾸러미를 내밀고 있었다. 진생은 옆에서 가죽 더미를 정리하며 슬쩍슬쩍 시장 풍경을 살폈다. 청란이 올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은 어떤 옷을 입고 올까? 생각만 해도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진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뭐지 저 사람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6, 7, 8명. 죄다 날카롭게 벼린 칼날 같은 인상이었다. 눈빛부터가 달랐다. 마을 사람들처럼 느긋하게 장을 보러 온 게 아니라 뭔가를 찾고 있는 느낌이었다. 더 기묘한 건 걸음걸이였다. 저게 뭐야? 진생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일반 사람들은 걸을 때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다. 그런데 저들은 발끝부터 살금살금 내려놓고 있었다. 마치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발걸음이 몸에 밴 것 같았다. 게다가 걸음의 리듬도 일정하지 않았다. 빠르다가 느려지다가 예측할 수 없는 박자로 움직이고 있었다. 삼촌. 진생이 곽승일의 옷깃을 슬쩍 잡아당겼다. 하지만 곽승일은 이미 알고 있었다. 진생보다 훨씬 먼저 눈치챘다. 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삼촌이 저렇게 긴장한 표정을 짓다니. 그 순간 낯선 무리 중 한 명이 이쪽을 힐끗 쳐다봤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남자의 시선이 곽승일에게 고정됐다. 2초, 3초 길게 느껴지는 침묵. 진생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그러다 그 남자가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는 게 보였다. 모습은 비슷하긴 한데 아니야. 그가 꼽출 리가 없잖아. 그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지. 일단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고. 목소리가 낮았지만 기묘하게도 또렷하게 들렸다. 곽승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들이 등을 돌려 상점 밖으로 사라지자 곽승일이 진생의 손목을 확 낚아챘다. 아야. 가자. 지금 당장. 네? 삼촌 근데 우리 아직 생필품 사야 하잖아요. 소금이랑 기름도 떨어졌고. 그딴 거 나중에 사. 곽승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생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삼촌이 이렇게까지 다급해하는 걸 본 적이 없었다. 저 사람들이 대체 누군데요? 황실에서 보낸 살수들이야.
뭐라고요? 살수, 그러니까 암살자라는 뜻이었다. 진생의 입이 바짝 말랐다. 이제 이곳도 떠나야 할 때가 됐어. 그 말이 가슴팍을 세게 후려쳤다. 떠난다고? 여길? 두려움보다 먼저 밀려온 건 상실감이었다. 이곳에서의 나날들, 청란과의 약속, 시장 골목 구석구석, 익숙해진 이 마을의 공기까지 다 버리고 가야 한다는 거였다. 진생 오빠. 그때 거리 한쪽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청란이었다. 진생의 발이 땅에 붙어버렸다. 청란은 환하게 웃으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오늘도 예쁘게 머리를 따았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다. 분명 또 뭔가 만들어 온 거였다. 진생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이번 달 가죽을 팔면 반지를 사준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청란이 기대에 찬 눈빛이 보였다. 저 눈빛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떠날 수는 없었다. 청란이 진생을 발견했다.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청란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진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청란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물음표를 띄운 얼굴로 이쪽을 바라봤다. 진생아, 뭘 망설이고 있어? 지금 1초가 급해. 곽승일이 진생의 팔을 잡아 끌었다. 진생은 청란을 한 번 더 돌아봤다. 청란은 이제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입술이 살짝 벌어졌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미안해. 진생은 마음속으로 깊이 사과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청란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시장의 소음이 희미해지고 곽승일의 거친 숨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진생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진생아, 동쪽 담벼락 쪽은 건드리지 마. 거기 이미 설치해뒀어. 곽승일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깔렸다. 그의 손은 이미 집 구석구석에 숨겨둔 도구들을 꺼내고 있었다. 곽승일은 살수들이 침입할 것을 대비하여 진작부터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다. 계획해서 만든 것도 있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만든 것도 있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만든 것도 있었다. 곽승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진생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를 지키겠다는 생각은 이제 강박관념이 되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온갖 크기의 쇠목과 날카로운 철판, 줄에 매달린 무거운 돌덩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다. 이걸로 충분할까? 곽승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진생이 다치는 장면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쳤다. 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 칼에 찔리는 모습, 숨이 끊어지는 모습. 아냐, 절대 안 돼.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 촘촘하게, 더 치밀하게 함정을 설치했다. 대문 앞, 뒷담 너머, 지붕 처마 및 심지어 장독대 뒤까지 발 디딜 틈 없이 온 집안이 살벌한 함정으로 변해갔다. 한편 진생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생각에 잠겼다. 살수라면 정면에서 오지 않아. 그의 머릿속에 마을에서 본 그림자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검은 옷, 낮게 엎드린 자세, 소리 없는 발걸음. 문 앞으로 두세 명이 올 것이다. 나머지는 뒤쪽에 숨어 기습을 노리던가 지붕으로 올라가 기회를 엿볼 것이다. 진생의 시선이 천천히 지붕을 향했다. 그리고 뒤뜰의 숲을 속을 훑었다. 진생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마을에서 본 8명이 살수의 전부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은밀히 뒤따르는 무리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굉장한 고수가 있을 수도 있다. 삼촌, 응? 여기서 버티는 건 무리예요. 곽승일의 손이 멈칫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 최대한 여기서 숫자를 줄이고 움직여야 해요. 진생의 눈빛이 집 뒤편의 언덕을 향했다. 저기요. 계곡. 곽승일이 고개를 들었다. 진생이 말하는 곳이 어딘지 잘 알고 있었다. 항상 차가운 물이 흐르고 한낮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안개가 피어오르는 곳이었다. 양쪽으로 오래된 나무들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어서 소수가 다수를 방어하기 쉬운 곳이다. 거기서 뭘 하려고? 진을 펼칠 거예요. 진생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곽승일의 눈에 놀라는 빛이 담겼다. 하지만 그는 이미 10살 때 추살대 앞에 팔개진을 펼치지 않았던가.
곽승일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팔괘진이냐? 아니, 제가 좀 바꿨어요. 바꾸다니? 원래 팔괘진은 방향만 헷갈리게 해요. 근데 제 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진생이 계곡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곽승일이 황급히 뒤따랐다. 계곡은 한낮인데도 소름 끼칠 만큼 조용했다. 물소리만 차갑게 들렸다. 진생은 멈춰 서서 사방을 둘러봤다.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는 발밑에 돌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정확히 8걸음을 걸어 다른 돌을 찾았다. 정북, 정남, 정동, 정서, 그리고 대각선 4방향. 진생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돌을 쌓고 나뭇가지를 꺾고 땅에 표시했다. 햇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음양오행 상생상급. 중얼거리는 목소리. 곽승일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이해는 안 됐지만 진생의 움직임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들어오면 나갈 수 없어요. 진생이 마지막 돌을 놓으며 말했다. 방향을 잃고 같은 자리만 계속 돌게 돼요. 그럼 우리는?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가 중심인지. 진생이 정북 쪽의 커다란 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만 보면 돼요. 항상. 곽승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타올랐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대감도 있었다. 됐어. 그럼 이제 돌아가자. 네. 진생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뒤편의 계곡에선 물소리만 차갑게 흘렀고 안개가 천천히 피어올랐다. 차간 누르의 해는 빨리 떨어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머리를 짓누르던 햇살이 누군가 불을 꺼버린 것처럼 급히 기울고 있었다. 빛이 빠진 자리로 바람이 스며들었다. 곽승일과 진생은 마주 앉아 운기조식을 했다. 체력을 회복하는 일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했다. 진생은 눈을 감은 채 미세한 기류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였다. 누구 없소? 아직 햇살이 남아있는 시간, 밖에서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진생은 곧바로 곽승일을 돌아봤다. 삼촌, 제가 나가볼게요. 뒤를 부탁드려요. 곽승일은 말없이 검을 들어 무릎 위에 얹었다. 일어나지 않았다. 진생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예상한 대로 3명이 있었다. 모두 마을에서 본 사람들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진생은 말하며 조용히 혼원반응공을 운용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지붕 위로 4명이 올라가고 있었다. 벽 주위에는 10명이 바싹 붙어 있었고 집 뒤로도 2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미 마을에서 본 8명이 넘었다. 진생은 숨을 삼켰다. 긴장했지만 표정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앞에 서 있던 키가 크고 마른 사내가 입을 열었다. 어른은 없느냐? 진생은 일부러 고개를 기울였다. 어른을 왜 찾으시죠? 곽승일 말이다. 자고 계십니다. 급한 일이면 저한테 말씀하시죠. 사내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좋다. 내 이름이 진생이렸다. 우리는 오늘 내 목을 가지러 왔다. 진생은 피식 웃었다. 놀란 건 오히려 문 앞의 사람들이었다. 보통 아이라면 놀라서 벌벌 떨어야 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들을 비웃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뭐가 말이냐? 사람을 죽이러 왔다면서 확인도 안 하시나요? 그냥 제멋대로 진생이라고 단정하고서는 죽이겠다니요? 누가 함부로 단정했다는 것이냐? 우리는 멀리서부터 수소문해 왔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확인해 주었다. 이곳에 사냥꾼 곽승일과 진생이 산다고. 그렇더라도 친구가 놀러 왔을 수도 있고 어른은 사냥하러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곳에 있는 사람이 모두 곽승일과 진생이란 법은 없잖아요. 잠깐의 침묵 후 사내가 웃었다. 하하, 그놈 말을 꽤 잘하는구나. 웃음이 끝나자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렇다면 다 죽이면 되겠구나. 그 중에 반드시 곽승일과 진생이 있을 거 아닌가. 사내의 손이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자 벽에 붙어있던 살수들이 담을 넘었다. 그 순간 갑자기 내래가 터지며 불꽃과 새 조각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며 살수들이 굴러떨어졌다. 불붙은 옷을 벗어던지지도 못한 채 몸부림쳤다. 피가 땅에 튀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불에 탔건 말건 피가 흐르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가운 자들이었다. 진생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그때였다. 이번엔 지붕 위에 쌓아둔 돌 더미가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렸다. 지붕을 타고 오던 살수들은 그대로 함정으로 굴러떨어졌다. 함정에 박아두었던 대나무가 살수들의 발을 꿰뚫었다. 비명이 끝없이 이어졌다. 앞에 서 있던 우두머리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눈이 길게 찢어졌다. 그리고 집 뒤쪽에서도 길게 비명이 들렸다. 진생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곽승일의 검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살수는 문 앞에 있는 3명이 전부였다. 충분히 상대할 만한 숫자였다. 그런데 지휘하던 살수가 호각을 꺼내 크게 불었다. 진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기류가 바뀌고 있었다. 멀리서 여러 사람의 움직임이 한꺼번에 느껴졌다. 그는 급히 안쪽을 향해 외쳤다. 삼촌, 그리로 가야겠어요. 꽤 많은 수의 살수가 오고 있어요.